우리투자증권 머그클럽의 홍성배 연구원 오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여러 가지 변수들 어떻게 정리를 하고 계신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키워드 공감 첫 번째는 스페인을 준비하셨습니다. 스페인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4월 내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물론 구제금융을 아예 신청을 안 한다면 좋겠지만 신청을 할 거라면 빨리 신청하는 게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높아지고 있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일단 그 마켓워치하고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에 따르면 이제 스페인 구제금융이 좀 더 가까워졌다라고 일단 판단이 들 것 같습니다. 일단 마켓워치에서는요, 독일의 그저께였을 겁니다. 독일의 국회의원이 EU 정상회의 이전에 스페인에 대한 지원을 검토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그리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요, 그 스페인 재무부 관리 발언들을 인용하면서 스페인이 전면적 구제금융을 신청을 준비 중이라는 이런 보도가 나왔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스페인 라오이 총리는 루머라면서 즉각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일단 시장은 그 라오이 총리보다는 일단 마켓워치나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를 믿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무디스가 신용등급 전망, 스페인에 대한 신용등급 전망을 했습니다. 사실상 이 신용등급 전망은 스페인의 전면적 구제금융을 선반영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로는요, 얼마 전에 발표된 S&P와 무디스 신용등급 전망에서 요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스페인은 ESM으로부터 예방적 신용 라인을 받게 될 것으로 본다. 그리고 ECB가 국채 매입 프로그램 있죠? OMT. 국채 매입을 통해 스페인 국채 수요를 유지시켜주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전망들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스페인 구제금융 멀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스페인의 정치권의 입장에서는 또 선거 등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스페인 경제 괜찮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또 부인을 할지 모르겠지만 결국에 신청을 할 거라면 빨리 신청을 하는 게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는 좋다라고 또 세계의 금융시장에서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는 사실 정리를 해주셨고요. 두 번째 키워드 이어서 알아봅니다. 두 번째는 경제 지표와 증시입니다. 최근 미국에서 발표되는 경제 지표 호조세가 시장에 상당한 큰 힘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주택 지표가 좋게 나왔는데요. 연속성이 좀 있을까요? 어떻게 평가를 해봐야 될까요? 네. 우선은 연속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연속성은 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미국 산업생산 지수하고 그리고 10월 NAHB 지수 등 모두 긍정적인 일단 결과가 나왔는데요. 10월 초 ISM 제조업 호조로부터 이러한 그런 경제지표 개선 트렌드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QE3가 아주 강력한 정책이긴 합니다만 일단 통화 정책이다 보니 시차가 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연내에는 조금 나오기는 좀 어려워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그래서 이번에 나왔던 어떤 QE3가 지금 그 경제지표 호조의 어떤 그런 경제지표의 개선세를 이끌고 있다라고 보긴 조금 어렵고요. 이전에 시행했던 어떤 부양책들에 대한 효과가 서서히 그리고 어떤 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글로벌 경기 침체가 부동산 거품이 꺼진 것에 비롯되었다라고 일단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봤을 때 최근 미국 부동산 시장이 꿈틀대고 있는 것은 일단 긍정적인 신호로 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려해야 될 그런 부분들은 뭐냐면 미국 네. 이제 대선이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대선과 이제 재정 절벽 이슈가 남아 있는 한 투자자들이 여전히 좀 공격적인 포지션을 갖고 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아마도 연말까지는 좀 그럴 양상이 좀 지속될 것 같다라 판단이 들고요. 허나 이제 스페인이 만약에 구제금융을 실시할 경우 예전 경험에서 봤을 때 시장은 어떤 그런 갭상승할 그런 가능성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효과가 좀 지속되기는 앞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두 가지 이슈들 때문에 좀 지속되기는 좀 어렵고 아마도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2, 3일 내에 단기 상승에 좀 그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시장 그렇다면 어떻게 봐야 하는지 계속해서 세 번째 키워드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대형주 대 중소형주라고 뽑아주셨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 중소형주의 탄력은 다소 둔화되고 있는 반면에 대형주 계속해서 반등에 성공을 하고 있는 양상인데요. 이것이 단기적인 상황에 그칠지 아니면 계속해서 추세를 이루면서 이대로 갈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두 가지 투자 전략을 제가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대형주 위주의 접근법입니다. 일단은 방금 전에 이야기 드렸다시피 경기 호조에도 불구하고 미국 대선과 재정 절벽 이슈 때문에 공격적인 매수를 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다만 이제 10월 21일 스페인 지방선거 그걸 앞두고 기점으로 해서 스페인이 만약에 구제금융을 신청할 경우 대형주가 어느 정도 갑자기 시장이 좀 갭상승할 그런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투자자들 뭐 기관이라든지 외국인이라든지 그런 대형 투자자들은 일단 대형주를 매수를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하지만 일단 그런 상황이 지속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 여건들 그리고 주변 변수들을 봤을 때는 조금 지속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만약에 시장이 갭상승을 하게 된다면 매도하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로는 일단 중소형주 위주의 접근법을 조금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최소한 연말까지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좀 더 좋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대형주 같은 경우는 어떤 그런 이벤트에 따라서 짧게 매매하고 중소형주가 좀 조정을 받을 때 매수 관점에서 좀 접근하시라라고 그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중소형 중에서도 어떤 업종들이 조금 유망할 것 같냐라고 물으신다면 일단 뭐 경기 방어주들 중에서 일단 성장 모멘텀을 확보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 경기 방어주라고 하면 사람들이 꾸준하게 소비하고 이용하는 그런 업종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업종들 가운데서 추가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가진 업종들이 좀 있죠. 뭐 화장품, 모바일 게임, 외국인 카지노, 호텔, 여행, 음식료, 뭐 헬스케어 등이 뭐 이런 업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최근에 조금 조정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조정들이 뭐랄까 차익 실현 및 포트폴리오 재조정 과정에서 나왔던 그런 현상들이라고 봤을 때 이러한 업종들의 성장세는 아직 꺾이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오늘 중국 경제 지표들 발표가 있죠. 그렇죠. 이러한 업종들 중엔 거의 한 60에서 70% 가까이가 다 중국 소비 관련주들이라고 봤을 때 이러한 업종들이 아마도 좀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하는 전략이 유효해 보일 것 같다라고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갭 상승이 나왔을 때 매도하는 전략, 중소형주는 계속해서 조정을 받을 때 모아가면서 좀 이어가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투자증권 머그클럽의 홍성배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